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입니다. 오늘은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첫날인데요. 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뉴스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뉴스였지만 어제 종합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었죠. 오늘은 그 첫날인데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95포인트 정도 되고, 다음 이제 방산주도 제가 보니까 10개 종목 보고 있는데 전부 파란색입니다. 9시에서 한 10시 되기 때 약 1시간 정도 그나마 한화 오션이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유일하게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하나 오션마저도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100만 원을 이제 잠깐 찍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약 7만 원, 7만 3천 원이 빠져서 현재 9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많은 언론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입을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한 4-5개 증권사들이 매수 추천을 하고 목표가도 130만 원으로 높이는 증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보고서 냈던 애널리스트 분들은 오늘 주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시간을 두고 더 가다 보면 지금보다가 더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틀렸다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화 시스템을 제가 좀 보니까 이게 매우 재미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사실은 전자 요런 쪽이잖아요. 통신 요런 쪽인데 실제 지금은 약간 조선업 쪽에 발을 깊숙이 들이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 하면 이제는 조선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화 시스템의 주가도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하나오션을 인수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30%의 지분을 획득했고 하나 시스템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하나오션이 인수를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하나 시스템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과 필리조선소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것은 일단 한화 시스템한테 매우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한화 시스템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것은 다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 또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하나오션 세 회사가 물론 방산 기업이기도 하지만 주식의 움직임도 서로 연결고리가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어느 한 군데에서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다른 기업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대략 놓고 보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죠. 6조 정도의 매출액인데 영업이익은 약 한 8천억 정도가 됐죠, 보면. 그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따지면 한 13-14%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매우 좋았죠, 지난해 2분기보다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약 10% 정도가 나왔고, 근데 반대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우 좋은 상황에 있고, 그 다음은 하나오션, 그 다음은 하나 시스템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 시스템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 시스템이 하나오션, 또 필리조선소 인수 이런 데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사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룹의 타 계열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오늘 하나 시스템이 57,700원, 그러니까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는 매우 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오션에 비해서도 50%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참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하나에서 근무했지만 하나 근무할 당시는 저는 사실 하나
당시 이제 한화 지상방산이 됐건 뭐 한화 디펜스가 됐건 이런 기업들보다는 한화 시스템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한화 시스템을 당시 이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팔았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팔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입했던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은 거죠. 엄청 손해를 보고. 제가 그때 한 18,000원 정도에 이제 팔았던 것 같은데요. 손해 보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은 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켰고 또 미국의 그 일종의 뭐 비위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실리적인 협상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모든 언론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다. 관세 협상은 1차였고 2차는 안보 관련 청구서가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이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에 있던 관세 협상 이야기는 이미 뭐 대략 정리된 거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뭔가를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야기할 그 의제는 안보 관련, 군사 관련 그런 뭐 일종의 청구서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뭐 흔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방비를 높여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하도록 현재 GDP의 뭐 2.3% 정도인 국방비를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GDP의 5%까지 높여라라는 주장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2026년부터 우리가 약 1조 6천억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낮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큰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뭐 트럼프는 개별적으로는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될 테고, 세 번째는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문제. 어제 안규백 장관이 미국 헤그세스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이 동맹의 현대화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53년에 맺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 동맹이 그동안 쭉 유지가 됐는데 이제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또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동맹 관계도 1953년형이 아니라 2025년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 보나마나 주한미군이 좀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다음에 대한민국도 이제는 뭔가 뭐 동북아 지역이 됐건 아니면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군사 국방 안보 정책에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따진다면 미국산 무기 체계들을 좀 수입 좀 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을 꺾고 대통령이 된 그 배경에는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가 컸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거의 붕괴되면서 그런 백인 노동자들의 실업자들이 많아졌고,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결국 트럼프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결국 방위산업도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잘 돼야지만이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다음에 고용 창출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많은 급여를 받고 뭐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방위산업도 제조업의 일환으로 봐서 트럼프가 특별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미국의 방산 기업체에서 만드는 무기체계들을 좀 많이 사야 되겠죠. 많이 사야 당연히 공장에 많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이미 뭐 F-35나 또는 아파치 공격헬기라든지 뭐 조기경보 통제기, 뭐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사가라. 공중급유 같은 것도 우리가 사실은 미국 걸 사지 않고 유럽 거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그 국방비를 많이 늘리고, 다음에 그 늘린 국방비로 미국산 무기체계 수입을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아마 미국산 무기 수입을 해라라고 아마 압박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 했던 이런 관세 협상 이런 것까지도 약간 뒤집어 엎을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는 지금 뭐 다른 나라 눈치 보고 무슨 신사와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갈 때 대략 뭐 8월 15일 전후로 미국을 가셔서 트럼프와 회담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국익에 가장 그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트럼프란 대통령이 워낙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떤 돌발적인 의제를 꺼내서 우리 대통령에게 또는 우리 정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을 부담 주게 할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충분히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어떤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일종의 우리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가야 우리가 현장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우리가 힘을 더 키워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100% 맞는 말입니다. 이번 미국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곤란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뭔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아이템이 딱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디펜스가 어려운 건데요. 그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마 8월 8일까지인가요? 휴전을 응답하라고 러시아에 이야기했지만 푸틴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휴전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이 그 훌륭한 무기 체계들이 전투에 투입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 지원하든지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그런 요청을 들어줄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입장에 대해서 나토의 국가들은, EU에 있는 국가들은 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안규백 장관이 폴란드에 가 계시지만 아니 나토 유럽 국가들에게 엄청난 방산 수출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그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아니 돈만 벌지 말고 대한민국도 뭔가 유럽을 위해서 나토를 위해서 역할을 해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과 그 나토, 미국과 EU가 함께 찬성하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가장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꺼내서 우리를 압박하며 트럼프는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트럼프의 공적을 미국인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그 SBS 취재 파일, 국방부 출입기자 김태훈 기자가 쓰는 취재 파일이 있는데요. 김태훈 기자는 이제 지금까지도 국방 여러 현안이나 또는 뭐 무기체계 관련 이런 부분에서 날카로운 기사를 쓰고 있죠. 합참의장에 대해서 현재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현재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과 그다음에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 두 사람은 육사로 따지면 동기죠. 육사 46기 수준으로 이제 동기. 뭐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늘 1등만 하고 우수한 성적, 그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올 때 약간 선호하는 보직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대통령 근처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국방부에서도 근무했고 합참, 육군 다양한 직위에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던 강신철 장군이 이런 능력이나 경험 면에서는 되게 앞서가지만 12.3 비상계엄의 어떤 그 핵심 원인들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또 합참의장으로 쓸 수 있겠냐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해군 그 양 총장님은 해군으로서 이제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것은 없고 해서 다른 문제 될 건 없는데, 현재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이기 때문에 해군 합참의 다음에 또 해군 합참의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뭐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께서 문민 장관이시기 때문에 또 군령에 대한 부분을 합참의장에게 많이 그 위임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합참의장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다고 보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뭐 순환 배치, 뭐 이런 방위비 증액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미군과의 관계, 한미동맹의 문제도 아마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합참의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이번 12.3 비상계엄은 육사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국민들로부터 그 비난받는, 외면당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육사의 문제는 결국 또 육사 출신이 풀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사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개혁 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직에 관한 문제들, 또 육사로 편중되어 있는 뭐 이런 그 인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은 육사로 인간한 장성이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오로지 그 군대의 어떤 전투력 뭐 증강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주변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또 군심을 안정시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합참의장으로서 향후 뭐 임기가 2년이지만요, 그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육사 출신들이 요새 가장 큰 문제는 야전 부대를 약간 기피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전 부대에 가면은 최대한 빨리 필수 보증만 마치고 다시 서울 삼각지 인근으로,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합참이나 또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육사 출신들은 야전을 기피한다, 그리고 이런 아스팔트 길만 좋아한다, 또는 뭐 높은 분들의 수행을 하는 뭐 부관 역할만 좋아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분위기도 좀 바꿔서 야전에서 근무하는 진짜 야전 군인,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들이 우대받는 그런 쪽으로 군대의 분위기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합참의장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8월 첫날인데요. 앞으로 펼쳐질 우리 국가의 미래가 여러 가지 안보적 사안 때문에 또는 이런 경제적, 무역 사안 때문에 정말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되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보다 올바른 판단으로 국익을 위해서 실용적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해 주시기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